네, 오늘 정치권 이슈들은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김성회 정치연구소 싱크와이 소장과 함께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네, 먼저 대통령실이 어제 1층 기자실과 대통령 출입구에 가림막을 설치한 데 이어서 오늘은 최근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태 때문에 출근길 문답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불미스러운 일이라 함은 지난주 금요일에 있었던 출근길 문답이 끝난 후에 MBC 기자가 대통령실 비서관과 공개적으로 설전을 벌인 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두 분은 이번 대통령실 조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부터 여쭙겠습니다. 먼저 원장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원래 이제 도어 스태핑을 한다는 것 자체가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매우 어려운 결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난 6개월 동안 중단 없이 진행해 온 것도 그 자체로 대단한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원래 목적은 이제 가식 없는 소통을 하겠다. 또 혹은 간헐적으로 이루어지는 정식 기자회견에서 담을 수 없는 국민들이 궁금한 점을 정문적답으로 하겠다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MBC 기자가 대통령께 고함을 치고 또 대통령께서 들어가고 난 뒤에 대통령의 참모인 비서관과 공개 설전을 벌리는 게 언론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여과 없이 나갔거든요. 이거는 정말로 도어 스태핑을 처음 실시하고자 했던 의지에 반하는 그 효과에 완전히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이랄까 이런 자정이랄까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기자실하고 대통령께서 드나드는 통로에 가림막을 한 것은 그건 좀 다른 문제입니다. 제가 볼 때는 원래 대통령의 동선이라든가 대통령실에 드나드는 분들의 그 면면은 기밀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열린 대통령실을 지향하다 보니까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원래 예전에 청와대도 청와대에 들어가는 공식 문이 4개인가 5개인가 그렇습니다. 본관으로 바로 들어가는 문이 있고 그다음에 영빈관으로 가는 문이 있고 춘추관에서 가는 문이 있고 그다음 비서동으로 가는 문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실은 구조의 특성 때문에 그렇게 다양한 출입구를 마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보완책으로 한 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준 격이죠. 이게 사실은 참모진 입장에서는 이런 식의 불안한 도어 스태핑을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컸을 겁니다. 저는 도어 스태핑이 굉장히 잘하신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간 국민들과 그런 식으로 해서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를 역없이 보여주는 거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중간중간에 문제가 있긴 했지만 그거보다는 전 득이 더 컸다고 봤는데 사실 참모들 입장에서는 그 한 번씩 나오는 실이 크다라고 봤을 테고요. 그리고 최근에 그 전용기 관련 논란 보시면요. 나토 간담회 때 나토의 귀국길에 간담회를 한 걸 이유로 해서요. 전용기에서 단 한 차례도 간담회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외교 순방 때 20개 일정 중에서 한 10개 넘게를 비공개로 처리했고요. 보도자료 배포를 한 걸로 마쳤죠. 가고 오는 전용기에서 기자들과 전혀 간담회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별 문제 없이 이 순방 외교의 성과가 그냥 외교 문제로 남았다라고 전 대통령실에 대통령께 보고를 했을 것 같습니다. 보십시오. 그냥 보도자료만 뿌려도 충분히 보도가 되는데 대통령께서 굳이 사람들 만나서 기자들 만나서 이런 문제를 일으킬 필요가 있겠냐라고 말씀을 드리고 나서 게다가 이제 MBC 이번 건까지 더불어서 문을 닫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칸막이 치는 문제는 저는 좀 심각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칸막이가 외교상의 문제나 의전상의 문제, 보안상의 문제였다라고 하면 지난 6개월 동안 보안이 완전히 뚫려 있는 채로 운영했다는 것을 자백하는 것이나 다름없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지하 주차장을 통해서 이동이 충분히 가능한데 굳이 지상에서 들어가는 공간이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말하는 것은 또 거꾸로 문제가 있어서 고치는 그러니까 갑자기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기는 과정의 문제라고 하지만 역시나 국정 운영에서의 아마추어리즘을 못 버리고 있지 않나라는 점을 좀 비판해야겠습니다. 네, 대통령실에서는 MBC 기자에 대한 징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이 출입기자단 간사단의 운영위원회 소집 및 의견 송부 요청을 또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MBC 기자에 대해서 징계를 추진할 가능성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오늘 일단 그 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걸로 보여지고요. 그런데 이제 원래 이제 언론의 자유가 있으면 취재에 따르는 취재의 책임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현재 대통령실은 독자적으로 언론이나 기자를 제재할 수 있는 현재의 제도적인 형태는 안 돼 있다. 통로는 없는 걸로 제가 압니다. 옛날에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 때
출입 기자를 출입을 막은 사례는 있지만 지금은 그 대통령실 출입 기자단 운영 규정이라는 게 있어서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할 때 출입 기자의 징계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기자단과 협의해서 수위 및 징계를 조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소간의 무리가 있었다 하더라도 동료 기자를 상대로 해서 징계를 주장하고 나서기는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그리고 징계도 사실은 동의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뭐 한 3가지 정도가 있나 봐요. 하나는 해당 언론사 출입을 막는 방법, 그다음에 해당 기자를 막는 방법, 그다음에 기자 교체를 요구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가 됐든지 간에 기자단의 간사를 통해서 서로 조율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기자단이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내지 않겠다고 나왔기 때문에 이 문제는 뭐 일방적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국민들에게 알 권리를 충족하면서 취재의 책임과 그 자유를 동시에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가 잘 이루어져서 제도 보완이 좀 돼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출근길 문답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어떻게 보면 상징이었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보다는 득이 더 많았다라는 평가를 해주셨는데 이번을 계기로 출근길 문답이 아예 폐지될 가능성도 있으리라고 보십니까? 전 뭐 내친 기회 폐지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요. 지금 간사단의 그 회의 소집을 요구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소집해서 MBC 혹은 MBC 해당 기자를 내보내고 나면 우리가 도어 스태핑을 다시 재개할지 여부를 검토해 보겠다라는 정도의 입장이 아마 내부적으로 전달됐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보면요. 그러니까 이게 절차라는 거예요. 전용기 논란 벌어졌을 때 MBC를 안 태우기로 결정하기 전에 간사단에 똑같은 요구를 했어야 되는 겁니다. 이러저러한 이유로 국익을 손상시켰는데 이번에 전용기 탑승에 MBC는 좀 제외해달라고 먼저 간사단에 요구하고 이런 절차를 밟았었으면 그때부터 이거 해볼 수 있는 일이었는데 그때는 또 안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진행을 했는데 기자들 입장에서는 이젠 거꾸로 기자 입장에서는 야 이거 여기서 밀리면 정말 대통령실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라 징계해달라고 하는 사람 징계하는 방식으로는 글쎄요 그 굉장히 자존심 강한 기자 집단이 이런 요구에는 당연히 응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결국은 당분간은 이 출입하면서 대통령을 만날 수 있는 기회는 없어질 것 같습니다. 네. 대통령실 관계자와 MBC 기자의 설전을 두고 여야의 공방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은 MBC 기자의 태도를,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언론관을 문제 삼고 있는데요. 관련 발언 듣고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참 부끄러운 일이에요. 청와대 출입 기자는 그 언론사의 1호 기자입니다. 그래서 1호 기자는 특히 대통령이 직접 브리핑 하시는 경우에는 예의 범절을 갖추는 것을 가르쳐서 내보냅니다. 근데 대통령 등 뒤에 대고 대통령 인터뷰 끝나고 등 뒤에 대고 소리를 지르는 기자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대통령실의 풍경입니다. 반드시 문제를 삼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자가 뭐 팔짱을 끼고 슬리퍼 차림이었다 뭐 이런 얘기가 하던데 그래서 무례하다. 근데 지금 그런 것 지적할 시간에 대통령의 언론관에 대해서 지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명박 정부 시절에 명박산성이라고 그랬었죠. 그 광화문에 차벽 설치했던 것. 국민과의 단절하려는 이명박 대통령의 의도를 국민들은 읽어냈었던 건데 그 명박산성의 축소판 아닌가. 네, 듣고 오셨지만 국민의힘에서는 해당 기자의 예의 범절을 강조하는 모습입니다. 반면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언론관에 대해서 문제 삼고 있는데 두 분의 의견은 어떠신지도 여쭙겠습니다. 먼저 원장님. 예의가 좀 없긴 하죠. 팔짱 끼고 있는 모습이라든가 슬리퍼 신고 있는 모습은 저희가 사무실에 있다가 손님이 오더라도 슬리퍼 신고 있다가 신발을 갈아 신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눈살을 찌푸리게 한 것은 맞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그것은 뭐 본질적인 것은 아니고요. 그거를 굳이 덜 추워서 편협함을 돋보이게 하려고 인용을 한 것 같은데 본질은 그거 아니겠습니까? 홍준표 시장이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취재의 자유가 있으면 악성 왜곡 보도에 대한 취재 거부의 자유도 있다. 이런 말을 홍준표 시장이 했어요. 뭐 굳이 제가 이 말을 인용하는 이유는 뭐 적절하든 안 하든 간에 언론도 스스로 제어하고 관용하는 바가 있어야 되고 또 취재에 대한 기본 윤리도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MBC가 그 전문가들도 알아들을 수 없는 녹취록을 일방적으로 자막화했고
녹취에 더더군다나 없는 나라를 가로 열고 미국이라고 썼고 그걸 근거로 해서 우방국에게 취재 협조 요청을 했던 것 자체는 국익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은 맞지 않습니까? 대통령실이 그 문제에 대해서 간곡하게 시정을 요구했는데 오히려 역행하는 모습을 보였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을 전체를 보면 제가 볼 때는 언론도 말하자면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정하는 그런 모습이 없었다. 이걸 계기로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성찰이 있어야 된다. 이 점을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계속해서 해당 기자의 슬리퍼라던가 복장에 대한 문제를 계속 지적하고 있는데 원장님께서는 복장 자체는 이번 문제의 본질이 아니다 이렇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예,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앵커님도 잘 아시겠지만 기자들이 예를 들어 국회의원 부를 때도 의원님이라고 한 사람 없습니다. 다 무슨 선배 이렇게 부르고요. 회사 안에서도 부장님한테 부장님 안 붙이지 않습니까? 부장, 사장 이렇게 단련시키고 훈련시키는 이유는 권력 앞에서 쫄지 마라. 그 무슨 질문이든 할 수 있어야 된다. 항상 권력에 맞서는 모습을 기자들이 가르치는 상황이 하나 일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 그 질문을 한 자체에 대해서 문제를 삼을 수 없다라고 보고요. 그 소위 말하는 쇠레파 논장을 이제 알고 보면 그 앞에서 소위 말하는 이 말진 기자들이 맨 앞에서 질문하는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복장을 갖추고 나오지만 이 뒤쪽에서는 나름의 언론사별로 팀장들이 이 상황을 진두지휘하면서 뒤에서 팔짱 끼고 있고 뭐 핸드폰 보고 있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인데 카메라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여졌던 측면이 하나. 그런 다음에 해당 당일에 MBC 기자가 그런 언성을 높였을 때 만약 대변인이 청와대 대변인이 있었다면 대통령실에 대변인이 있었고 아이고 죄송합니다라고 한마디 했는데 거기에 MBC 기자가 고성을 높였으면 아마 국민들의 여론은 MBC에게 완전히 반대로 돌아섰을 겁니다. 문제는 대변인이 없는 상태에서 이 일과는 사실 상관이 없는 홍보기획비서관이라면 대통령님의 이미지를 만드는 사람인 건데 거기 와서 언론 기자랑 같이 멱살을 잡고 싸움을 합니까? 물론 진짜 멱살을 잡은 것은 아니지만 대통령실의 잘못된 대응으로 오히려 이를 키운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예의를 따지는 것은 글쎄 본질을 너무 벗어난 이야기라서 이 기자도 당연히 대통령님 인터뷰하러 들어가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의견을 정제하고 가겠죠. 근데 여기서 지금 예의범절을 따지는 것은 기자 정신에는 좀 안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쯤에서 오늘 나온 여론조사 결과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지지율이 한 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국내외를 오가는 이 외교 랠리 속에서도 다소 반등을 하지 못한 모습인데 그 원인을 일단 뭐라고 보시는지 분석해 주시죠. 글쎄요. 이게 지금 정책 실패 이슈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정권 초기 그러니까 출범하자마자 문제가 됐던 인사 관련 부정적인 여론이 있는 것도 아닌데 지금 지지율이 굉장히 정체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예전에는 제가 외교안보 문제를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여야가 대통령이 순방에 외교 해외를 가면 좀 자제를 했습니다. 국익을 위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도 유보적인 태도, 존중을 하는 태도를 가졌는데 이게 이제 정치권의 이런 관행들이 어느 순간부터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오히려 외국에 나가신다 그러면 좌표 찍기에 들어갑니다. 무슨 실수 안 하나. 그래서 거기서 순방에서 있었던 성과를 얘기하기보다는 성과는 없었고 무슨 태도가 어땠고 누구를 만났는데 손짓이 어땠고 이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특히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 관해서는 악의적인 왜곡이라든가 낙인 찍기 이게 한번 밑보인 사람은 계속 거기를 때린다는 식으로 지금 가다 보니까 이게 아무도 성자가 없는 판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정치권 전체에 대한 국민들의 염증, 식상 이런 게 더해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해외 순방이 지지율에 순기능적인 효과를 전혀 낼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이제 여러 여론조사에서 중도층이나 무당층이 늘어가는 경향으로 반정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이번 순방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지난번까지랑 완전히 다른 건 뭐냐 하면 노태우 대통령 때 북방 외교, 지금 중국과 소련과 관계를 회복하면서 이 북한을 발디딤 삼아서 대륙으로 진출하겠다는 외교 정책 40년간 펼쳐왔던 것을 해양 중심의 인도 태평양 외교로 바꾼 역사적 전환점에 있는 일인데 대통령 갔다 오셔서 국회에서 설명도 안 해주세요. 옛날 같으면 여야 대표들 모아놓고 이번 순방에 이런 성과가 있었고 우리가 외교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했다라고 설명이라도 했었는데 이런 설명도 없습니다. 아니면 정무수석이 야당에 가서 이번에는 이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설명을 하냐.
그런 것도 좀 전혀 없는 상태가 되다 보니까 대통령 뭘 하고 오셨는데 야당은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 보도를 보는 것 외에는 내용을 알 수도 없는 상태. 여기다 대통령이 편을 가르는 듯한 언사, 뭐 MBC는 타지 말고 그다음에 이 국정조사 하는데 나가서 수석이 야당에게 아마 한 말인 것 같은데 웃기고 있는 메모를 적고 막 이런 상태가 되다 보니까 정말 대통령 어떤 의미에서는 지지층인 30%만 자꾸 보고 정치를 하셔서 중도층이 갈 길을 잃은 상태가 계속 축적이 되는 것이 아닌가 좀 걱정이 많이 되네요. 예. 이어서 정당 지지도도 함께 보겠습니다. 보시면 국민의힘 지지도는 전주 대비 소폭 하락했고 민주당은 소폭 올랐습니다. 국민의힘이 지금 3주째 하락세를 보이면서 올해 최저치를 기록을 했거든요. 윤 대통령 지지율과 좀 함께 가는 모습인데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네, 보시는지? 맞습니다. 이게 선거라든가 거대한 정치적 이벤트가 없으면 대통령 지지율과 집권 여당의 지지율은 평행 추세를 같이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그것도 있지만 국민의힘이 지금 국회 내에서 이슈를 주도할 힘이 없습니다. 지금 정책이나 이슈를 주도할 수도 없고 전국을 컨트롤해서 드라이브하기도 힘들고요. 워낙에 민주당이 거대 의석을 가지고 입법 독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치이는 측면도 있고 또 이제 비대위 체제가 상대적으로 안정됐지만 제가 볼 때 강한 힘을 받아서 당을 드라이브해 나가기에는 아직까지는 한계가 있어 보이는 측면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리더십을 세우는 전당대회와 같은 큰 정치적 이벤트가 없다면 당분간 이런 추세는 지속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주제를 좀 넘겨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의 구속 이후에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발언 듣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이재명 대표가 지도자다운 결단을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에 대한 사법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민주당 의원들을 정치 공동체로 묶은 족쇄를 풀어줘야 합니다. 위기 극복에 써야 될 국가 역량을 야당 파괴에 허비하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검찰 독재 정권의 어떤 탄압에도 우리 민주당은 흔들림 없이 민생과 경제를 챙기고 네, 듣고 오셨지만 이재명 대표 어떠한 탄압에도 흔들림 없이 민생 경제를 챙기겠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지도자답게 이 대표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 이렇게 압박을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는지 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예, 정진석 비대위원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사법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그러니까 지금 사법 처리가 저지당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제 귀엔 들립니다. 그럼 민주당이 어떻게 검찰의 수사를 저지하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본 바로는 민주당에 대한 3차례 압수수색 시도 그러고 그 압수수색 다 했습니다. 실제로 한 건 2번이죠. 거기에서 항의를 한 것이 민주당 의원들이 항의를 물리적으로 한 적이 있죠. 그걸 제외하고 검찰이 어떠한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민주당이 방해를 하고 있는가. 회의를 소집해서 검찰총장을 불러다가 우리 이재명 대표만은 수사하지 말아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지, 국회를 공전시키고 있는지, 청문회를 안 하는지, 뭘 안 하는지 다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개별 정치인이 나와서 지금에 벌어지고 있는 검찰의 수사의 부당함에 대해서 자기 입으로 얘기하는 정도가 다인데 구체적으로 사법처를 어떻게 저지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주셔야 이재명 대표의 문제점을 지적할 거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를 기소를 하면 국회를 전부 다 멈추고 뭘 하겠다 이런 선언을 한 상태인 건지. 그래서 전 이 주장 자체가 의미가 없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정진상, 김용 이 두 분은 개인과 관련되니까 이번 당에서 벌어진 일 아니냐 그 전에 본인이 했던 일들에 대해서 수사받고 처벌받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건 본인들이 알아서 하시면 되는 문제고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무슨 실력 저지를 한 게 없는데 왜 자꾸 이런 말씀하시는지 저로서는 잘 이해는 되지 않습니다. 예. 네, 원장님. 민주당의 전략은 이재명 대표는 계속 민생을 말씀하시고 민주당 자체가 사법 리스크에 대한 방탄을 하는 걸로 역할 분담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국민의 눈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지금 다 집중이 돼 있어서 사실은 어떤 다른 아젠다를 꺼내도 여론 동향이 그렇게 움직여지지가 않기 때문에 범죄 혐의의 실체적 진실이 하나씩 드러나고 그렇게 가면 민주당이 계속 행보에
순조롭지 못한 장애물 이런 게 생기고 그것이 당내에도 또 비명계를 중심으로 해서 일련의 정치적 움직임으로 연결될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은 뭐 어떤 식으로든지 정치적 결단을 내리는 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예. 한편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국회의원 7명이 지난 주말에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촛불 집회에 참여를 해서 이 부분이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 국민적 참사마저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참사 칠적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 대통령실에서도 어제 입장을 내서 현정 질서 흔들기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했거든요. 근데 정치인들이 정치적 주장을 하는 걸로 다 헌정 질서를 흔들 수 있을 것 같으면 세상에 나만 나겠습니까? 그 거꾸로 한번 가보죠. 자유한국당 있던 시절에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고 44일 만에 그 당시에 당시 자유한국당에서도 전당대회가 열리면서 최고위원하고 당대표 선거할 때요. 이철호 의원 당시에 최고위원 후보로 나왔습니다. 이분 대통령 선거까지 안 갈 것 같아요. 지금 그렇죠, 여러분. 올해 못 갈 것 같아요. 반드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이때 탄핵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 날 45일째 홍준표 대표로 출마한 대표 후보가 홍준표 후보도 문재인 정부가 주사파 정부이기 때문에 5년 못 채운다. 이런 얘기해서 악담 그리고 이제 뭐 탄핵 이런 얘기들 다 쉽게 꺼내십니다. 그러고 나서 2019년에 오세훈 시장도 당시에 그냥 정치인이었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 저 자리에 놔둬도 되냐? 파면한다 이런 이야기들 다 했거든요. 그럼 이런 발언들이 헌정 질서를 다 흔든 건가요? 그래서 우리나라 헌정이 흔들렸나요? 개별 정치인들이 한 주장을 가지고 헌정 질서가 흔들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대통령실은 지금 그런 야당 의원들의 발언을 예를 들어서 야당 지도부가 총 모여서 뭐 당론으로 결정했다 그러면 비판할 수 있겠지만 일개 의원들의 발언을 일일이 다 코멘트를 하는 것도 좀 모양새가 빠지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뭐 끊임없이 개별 정치인들의 얘기라고 하니까 뭐 물론 그렇습니다. 민주당 자체에서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한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대한민국의 헌정을 떠받치는 가장 큰 기둥이 국회 아니겠습니까? 국회의원은 선거를 통해서 국민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분들인데 그분들이 국민들이 선거에 의해서 선출된 현직 대통령의 탄핵을 거론하는 것은 사실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스스로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행위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주장을 하실 것 같으면 그 7분은 먼저 국회의원직 사퇴를 하시는 게 맞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뭐 아무리 개별 의원의 얘기라고 하더라도 국민들이 볼 때는 민주당이 이태원 참사를 정치적으로 악용해서 계속 끌고 가려고 하는구나. 판을 키워가려고 하는구나 하는 그 수순을 뻔히 알고 계십니다. 학습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오늘 정오까지 국정조사 특위 계획서 제출을 요청했는데요. 여야가 엇갈린 결론을 내놨습니다. 듣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로 반드시 진상을 밝혀내고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확실히 묻겠습니다. 국회의장께서도 14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가 채택될 수 있도록 용단을 내려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데 또 더구나 정기국회 막바지에 예산안하고 여러 가지가 심의 중인데 국정조사를 쓸 거면 진실 발견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정쟁만 된다. 그래서 국정조사 필요성에 관해서는 수사 결과를 봐서 미흡하다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다. 그렇게 답을 내는 걸로 결론이 났고. 네, 민주당을 포함한 야 3당은 오늘 오전에 국정조사 특위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계획대로 국정조사를 추진한다는 계획인데 국민의힘은 오전에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만 결국 국정조사 참여를 거부하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현재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다시 만나서 회동을 벌이고 있습니다만 여야 원내대표가 의견을 좀 좁힐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없다고 봅니다. 이게 뭐냐면 저도 계획서를 봤는데요. 그 대상 기관만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뭐 행정안전부, 무슨 법무부, 보건복지부, 그다음에 서울시 정부 기관만 정부 부처만 최소 20곳 플러스 알파거든요. 네. 뭐 심지어는 경상남도 어령군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재난방지센터도 들어가 있고 이거는 전면적으로 지금 판을 패겠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기관 보고가 4차례, 그다음에 현장 조사 3회, 청문회 5차례. 시기도 60일로 돼 있는데 본회의 통과를 하면 30일 연장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1월 24일부터 하더라도 2월 말까지 완전히 국정조사판으로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헌법상 내년도 예산안 처리 기한이 12월 2일이고요. 정기국회가 12월 9일 날 끝납니다. 그러면 예산도 처리해야 되고 연말 연초에 불효불급한 민생에 급한 사안들 정책적으로 추진해서 경제 위기도 대처해야 되고 국민들 고통도 감소시켜야 되는데 연말 연시부터 해서 내년 설 이후까지 완전히 국정조사판으로 갑니다. 이게 바람직한 거겠습니까? 이거는 사실은 뭐 판을 키워가지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윤석열 정부의 뭐 주요 정책이라든가 이런 걸 다 좌초시키겠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뭐 한 3개월 정도 이렇게 가버리고 나면은 정부가 뭘 할 수 있는 상황이 없습니다. 국회도 무력화되고 이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봅니다. 네.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를 이끌어내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해 주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야당에서는 여당의 자리를 비워놓고 야당만으로 개문발차할 가능성도 지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현실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국회의장 어떻게 판단할지를 좀 두고 봐야겠습니다. 야당은 그렇게 주장할 수밖에 없는 상태이고요. 저는 뭐 그렇게 할 가능성도 있는데 가급적이면 여당도 들어와서 좀 국정조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검찰과 경찰이 무슨 의도가 있거나 뭘 은폐하려고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구조상 현장에서 그 당시 행위를 했던 사람 중에 처벌할 사람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구조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검찰과 경찰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전반적인 큰 구조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국정조사를 하자고 하는 것이고 조영 원내대표님 지금 뭐 예산심의 말씀하시는데 다음 주 금요일이면 예산심의가 끝납니다. 그리고 국정조사는 그 뒤로도 한참 멀어질 수 있는 일이라서 그리고 양당이요 국정조사위원회를 차출해야 되는 의원의 숫자가 대략 양당 합쳐서 뭐 논의에 따라 다른다고 14명에서 한 20명 정도 수준이라 300명 중에 한 15명 빠져서 이런 일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 자기들끼리 준비해서 중간 청문회 한다든지 뭐 이런 절차들이 들어가는 것인데 이것 때문에 국회 전체가 안 돌아갈 이유가 전혀 없고 다른 상임위대로 돌아가면서 여기에서 이번에 행정안전부가 이런 역할을 했었어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같이 확인하고 국민들과 확인하는 절차 여당이 전 거절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김성회 정치연구소 싱크와이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